바람과 숲과 강이 들려주는 인디언 이야기. 화살 소년과 신비의 개. 지인이 케테 라히 아이스, 그린이 미하엘 루펠, 옹기니 홍이정. 글쓴이 케테 라히 아이스. 1928년에 오스트리아의 엥겔 하르첼에서 태어났으며 지금은 비엔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많이 썼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인디언과 멸종 위기의 늑대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즐겨 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꼬마 너구리, 하얀 늑대 등 지금까지 50여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녀가 쓴 동화는 여러 나라에서 번역이 되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린이 미하엘 루펠, 1970년에 독일의 마인츠에서 태어났으며 비스바덴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강렬함과 섬세함, 다양한 기법과 독특한 색채로 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 아기 늑대 등 여러 권이 있습니다. 옹기니 홍이정, 성균관대학교 도고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도고동물학과, 독일 에어랑엔 니른베르크 대학 도고동물학과 박사이며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번역서로는 창의적 기업을 만드는 7가지 원칙, 복제인간의 다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신비의 개라고 불렀다. 아주 오랜 옛날 인디언들의 땅에는 말이 살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 전체가 물소를 찾아 이동할 때에도 넓은 초원을 걸어가야만 했다. 그들의 천막은 작고 가진 물건도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다. 짐을 나르는 동물이라고는 개밖에 없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디언들의 삶은 고달팠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무려 인디언들이 모여 살던 곳에 한 귀머거리 고아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풀잎마다 메아리치는 바람의 속삭임도 새들의 노랫소리도 졸저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듣지 못했다. 소년에게 세상은 고요히 침묵할 뿐이었다. 듣지 못하기에 말도 못했다. 그리고 말을 통 알아듣지 못하는 이 소년을 사람들은 바보로 여겼다. 소년을 돌봐주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다들 하는 말이라곤 이 말뿐이었다. 이 아이는 바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다정하게 반겨주는 사람은커녕 같은 또래 아이들마저 소년을 따돌렸다. 부모님이 지어준 화살소년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물론 없었다. 아무도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천막마다 물씬 풍기는 고깃국 냄새에 마음이 설렜지만 소년은 불 옆에서 다가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쫓아낼 게 뻔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누군가 건네준 고기를 한 조각 얻어먹긴 해도 허기진 배는 좀처럼 채울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소년은 천막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풀더미 속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부족 사람들은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이 되자 해가 뜨기도 전부터 여자와 아이들은 천막을 걷어내거나 불을 끄고 몇몇의 개의 등에 짐을 싣는 등 부산을 피웠다. 아이들은 주변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어댔다. 들판을 가로질러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통 들떠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잠들어 있는 기머거리 소년을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화살 소년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화살 소년은 천막에서 멀리 떨어진 구덩이에서 풀과 나뭇잎을 겹겹이 깔아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 후에 소년은 잠에서 깨어나 곧장 천막이 있던 곳으로 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을 지폈던 자리에는 싸늘하게 식은 잿더미만 소복했다. 풀밭에 둥글게 자국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천막이 있었던 자리가 틀림없었다. 모두 떠났구나. 날 데려가지 않았어. 데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화살소녀는 천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해는 높이 떠올랐다. 어느새 니엇니엇 저물기 시작했다. 화살소녀는 배가 고팠다. 잠시 걱정을 멈추고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 사람들이 두고 간 짐들을 뒤적여 보았다. 다행히 고기가 조금 있었다. 허겁지겁 고기를 먹은 뒤 화살소녀는 풀밭에 누워 흐느끼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다시 먹을거리를 찾았지만 개들이 핥아버린 뼈다귀들만 땅에 굴러다닐 뿐이었다. 이곳에 있으면 굶어 죽을 거야.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풀뿐이었다. 한참 멀리 떨어진 지평선까지 가보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높고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새들은 아침을 반기며 노래하고 작은 짐승들은 풀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쏘다녔다.
하지만 화살소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소리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던 것이다. 이토록 외롭기는 정말 처음이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부족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그때 화살소녀는 무성하게 웃자란 풀숲 언저리에서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뒤쫓아가야만 해. 그래야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화살소녀는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정오쯤 됐을까 지평선에 구름대가 몰려들더니 이윽고 해를 가리켰다. 때마쳐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거칠게 바람이 있는가 싶더니 금세 빗방울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날카롭게 번쩍이는 빛이 캄캄해진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버렸다. 화살소년이 덤불에 몸을 막 숨기려고 할 때였다. 빛이 다시 한번 번쩍이는가 싶더니 공교롭게도 화살소년의 옆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화살소년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커다란 소리를 들었다. 우르르 쾅쾅. 화살소년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러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화살소년이 다시 깨어났을 땐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뒤였다.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다. 거친 바람을 가까스로 이겨낸 풀들은 따사로운 햇살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화살소년은 정신을 차린 후에도 한동안 넋놓고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피리를 부는 듯한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바람결에 속삭이는 풀잎의 소리가 들려왔다. 후룩후룩 차락차락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풀숲에서 생쥐가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난생 처음 소리를 듣게 된 화살소녀는 신기한 듯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가 않았다. 화살소녀는 마냥 기뻤다. 펄쩍펄쩍 뛰다가 싱긋 웃으며 팔을 쭉 뻗어 보았다. 이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감이 절로 생긴 화살소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람들을 꼭 찾고 말 거야. 들판에 혼자 남겨졌다고 반드시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지금쯤은 다들 자리를 잡고 천막을 쳤겠지. 쉬지 말고 걸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 그동안 부족은 작은 강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아이와 여자들은 천막을 치고 남자들은 사냥을 하러 나갔다. 탁 트인 넓은 초원 위에는 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하늘에서는 먹잇감을 찾는 매가 뱅글뱅글 맴돌고 있었다. 화살소녀는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어느덧 강가의 천막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냥하는 남자들도 보였다. 여러 명의 추장들 가운데 저녁구름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막 잡은 어린 물소의 껍질을 벗겨 고기를 잘라 내고 있었다. 몹시 굶주린 화살소녀는 고기를 한 입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냥 멀찌감치 떨어진 채 노인과 고기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화살소녀를 본 저녁구름은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야. 그러나 늙은 추장은 금세 마음을 바꿨다. 나마저 저 아이를 버린다면 그것 또한 잘하는 짓이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건 옳지 않아. 저녁구름은 화살소년의 눈을 보며 말했다. 얘야 이리 와서 먹으렴. 화살소녀는 처음으로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다.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느낌만은 정겨웠다. 자리에서 일어난 화살소녀는 머뭇거리다가 한 발 두 발 다가갔다. 저녁구름 추장은 간과 살코기를 건네주었다. 화살소녀는 먹고 또 먹었다. 이렇게 배불리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화살소녀는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추장을 바라보았다. 저녁구름은 화들짝 놀랐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구나. 날 쳐다보는 저 눈 좀 봐. 어쩌면 눈빛이 저렇게 생기있고 영롱한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화살소년이라고 했던가. 내가 저 아이를 돌봐줘야겠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말이야. 저녁 그름은 말했다. 화살소년 내 천막에서 함께 지내자꾸나. 지금부터 널 내 손자로 삼을 테니. 화살소년은 이번에도 무슨 말인지 뜻을 몰랐지만 뭔가 인생을 뒤바꿀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화살소년은 꿈속을 거닐듯이 추장을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구름 추장은 부인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손자요. 당신 손자이기도 하고. 부인은 큰소리로 외쳤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바보를요. 이 아이는 짐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늙었는데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다들 비웃을 거라고요. 웃을 테면 웃으라고 하시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언젠가 당신도 내 뜻을 알게 될 거요. 그러니 이제 손자에게 모카신 구두, 아메리카 인디언의 사슴 가죽신이나 한 컬레 지어 주구려.
신발이 다 찢어지고 온통 구멍이 났어. 부인은 화살 소년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소년은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소년이 불쌍했는지 부인은 목가신을 만들어 거기다 가지각색의 호저, 고슴도치처럼 몸에 가시털이 나있는 포유동물 털로 장식까지 해주었다. 그리고 사슴가죽으로 옷도 짜주었다. 화살소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무엇이든 부지런히 귀담아 듣고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빠른 속도로 말을 배워나갔다. 화살소년은 다른 소년들처럼 뭐든 잘하고 싶었다. 소년의 끊임없는 노력과 참을성이 많은 저녁구름의 가르침 덕분에 화살소년은 어느새 모든 면에서 또래 친구들보다 앞서게 되었다. 화살소년보다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보다 재빠르게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찾아내 사냥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보다 화살을 잘 쏘는 사람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화살 소녀는 늘 외톨각이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소녀를 부족 식구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고 그를 부끄럽게 여겨 멀리했기 때문이다. 부족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보금자를 찾아 이동을 시작했다. 화살 소녀는 저녁구름 주장과 그의 부인이 오랜 강행군에 몹시 지쳐 있다는 걸 알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사랑하는 화살 소녀는 사냥은 물론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란 뭐든지 서슴없이 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더 늙으시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텐데 그때는 어쩌지. 화살소녀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났다. 해질무렵 함께 모여 앉은 자리에서 화살소녀이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머니가 걸어서 초원을 여행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 같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현명하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저녁그름 추장은 아무 말도 없이 장작을 불구덩이에 던져 놓고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옆에 있던 추장의 부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나의 손자야, 앞으로 우리가 더 늙으면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거야. 그렇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 왜 꼭 그래야만 하죠? 정말 도울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장작은 탁탁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올랐다. 저녁 구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물론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신비의 개. 아주 오랜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사슴처럼 아주 크고 힘이 센 짐승이라고 하더구나. 더욱이 끈기도 있어서 개들처럼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등에 올라타며 어디든 데려가 준대. 하지만 지금까지 신비의 개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할아버지 어쩜 제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화살 소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니야 가서는 안 돼.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 나섰건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 우리는 너 잃고 싶지 않아. 추장의 부인은 화살 소년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새 커다란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바로 지금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뭐라도 할 때예요. 제가 신비의 개를 찾아볼게요. 초원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꼭 초원에서는 찾을 수 없단다. 천천히 고개를 젓던 저녁 구름은 말을 계속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저 남쪽 어딘가에 항상 여름이 날아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곳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 신비의 개는 바로 그 호수 밑에서 살고 있지. 손자야, 내가 그냥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만 생각할 순 없구나. 내가 신비의 개를 초원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 부족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정말 그곳으로 가서 신비의 개를 데려올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할게요. 다음날 아침 화살소녀는 길을 나섰다. 저녁그름 추장은 자신의 방패와 활을 화살소년에게 주고는 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윽고 소녀는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홀로 길을 떠났다. 소녀는 넓고 높은 하늘을 벗삼아 광활한 초원을 걸어갔다. 물소가 풀을 뜯고 있었다. 양대로 화살소년을 보자마자 달아나 버렸다. 밤이면 늑대들이 아주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구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화살소년은 자그마한 호수에 다다랐다. 그런데 호숫가에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처럼 보였지만 남자는 아니었다.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물었다. 난 이곳에 사는 유령이란다.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는데 너는 호수에 왜 왔니? 신비의 개를 찾고 있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화살소녀는 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니 난 몰라. 하지만 16일 동안 계속 걸어가다 보면 작은 호수가 나올 거야. 그곳에 삼촌이 살거든. 어쩜 너 도와줄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겠니? 화살소년이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유령은 안식처 있는 호수로 사라졌다. 화살소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걸어서 도착한 곳은 그랜드 캐니언,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북부에 있는 거대한 협곡이었다. 화살소년은 사납게 울부짖는 듯한 폭포를 지나 울퉁불퉁 솟아 오른 바위산 위로 올라갔다. 사냥감을 발견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소녀는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16일째 되던 날 나무가 울창한 나지막한 산속에 작은 호수가 보였다. 호숫가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의 사람이 서 있었다. 키가 사람보다 2배는 더 컸으며 몸에는 물고기처럼 비늘이 달려있고 개구리 발처럼 생긴 발에는 머리카락이 뒤엉켜 마치 시퍼런 해초처럼 보였다. 그것도 모자라 손에는 커다란 창까지 들고 있었다. 꼬마야, 난 이곳을 지키는 유령이란다. 넌 내가 무섭지 않니? 유령은 화살소년을 향해 창을 겨누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왜 널 무서워해야 하지? 화살소년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유령의 생김새가 하도 별나서였다. 유령은 창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날 무서워하지 않다니. 좋아. 난 너처럼 용기 있는 꼬마가 좋아. 넌 운이 참 좋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난 널 그냥 찔러버렸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는 거지? 신비의 개를 찾고 있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니? 아니, 난 몰라. 유령은 우리와 같은 소리를 냈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어쩜 아닐 수도 있고. 남쪽으로 16일 동안 가다가 다시 사흘을 더 걷다 보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겠니? 유령은 호수로 뛰어들어 물속으로 사라졌다. 화살소녀는 해를 쫓아 남쪽으로 걸어왔다. 산맥을 넘고 언덕과 숲을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화살소녀는 마침내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남쪽 나라에 다다랐다. 소녀는 목이 말랐지만 샘이나 시냇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나 그늘도 없고 사방엔 오그라든 덤불들만 가득했다. 사냥감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화살소녀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발짝도 더 내디딜 수 없었다. 소녀는 아무도 없는 이 황무지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저 멀리에 커다란 호수가 보였다. 화살소녀는 다시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호숫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풍성한 무성한 풀 가운데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화살소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을 마시니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다. 피로도 말끔히 가셨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호수일 거야. 이 밑에 신비의 개가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호숫가를 따라 걸었지만 어떤 유령도 보이지 않았다.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 밤이 되었다. 화살소녀는 부드러운 풀밭에 드러누웠다. 내일 다시 찾자. 피곤해 지친 소녀는 금세 잠이 들었다. 해가 뜰 무렵 화살소녀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작은 소년 하나가 바로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소년은 하얀 사슴 가죽 옷에 호저털을 달아 만든 새 깃털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작은 소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물총새야. 내 이름은 뭐니? 다들 화살소년이라고 해. 넌 어디서 왔니? 여기서 뭘 찾고 있지? 난 초원에서 왔어. 신비의 개를 찾으려고 말이야. 저 호수 밑에 있다고 들었는데 날 데려다 줄 수 있니? 응, 하지만 신비의 개를 찾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원을 걸어 다니기는 너무 늙으셨거든. 그래서 내가 좀 도우려고. 신비의 개가 크기도 크지만 힘도 세다는 말 들었어. 사람이 등에 타며 원하는 곳을 데려다 준다면서? 응, 맞아.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내게 줄진 나도 모르겠어. 한번 가보기나 하자. 내가 널 할아버지께 데려다 줄게. 반짝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는 물총새로 변신한 다음 물속으로 들어갔다. 만약 저 애를 따라가면 난 물에 빠져 죽을 거야. 하지만 안 가면 신비에게를 찾지 못할 텐데. 화살 소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호수로 뛰어들었다. 소년의 몸은 깊이 깊이 자꾸만 밑으로 내려갔다. 가장 깊은 곳에 도착하자 그제야 화살 소녀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가물가물 반짝이는 푸른 물이 화살 소년의 몸을 휘감았다. 호수 밑에는 풀도 자라고 꽃도 피어 있었다. 화살 소년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림이 가득 그려진 천막이 있었다. 그 천막은 초원의 작고 보잘것없는 천막보다 훨씬 크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천막을 받치는 버팀목 위에 앉아있던 물총새가 아래로 날아와 다시 소년으로 변신했다. 물총새는 화살소년의 손을 잡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멋들어진 무늬로 장식된 무기들과 깃털 달린 방패가 걸려있고 바닥에는 털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들어오는 곳 맞은편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무척 인자해 보였다. 노인이 걸친 긴 물속 가지 외투가 늘어진 채 바닥을 덮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사람의 아들아. 노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찾았단다. 하지만 너처럼 겁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내 손자를 따라온 자는 아무도 없었지. 이리와 앉아라. 그리고 뭐 좀 먹도록 하려무나. 오랫동안 걸어오느라 배가 몹시 고플 텐데. 노인의 부인과 물총새는 화살소년 위해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거의 며칠을 굶다시피 한 화살소년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입을 꿀꺽 삼킬 때쯤 노인은 담배대에 담배를 담아 피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왔는지 난 알고 있단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자, 지금 당장 내 손자와 함께 가보아라. 물총새는 화살 소년의 손을 잡더니 호수 바닥으로 안내했다. 바닥에 깔린 고운 모래 위에 신기하게 생긴 조개들이 굴러다녔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동물들이 뛰노는 풀밭에 도착했다. 화살 소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동물들은 사슴처럼 컸다. 매끄러운 털에서는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다. 대부분은 검은 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흰 털을 가진 놈도 있고 갈색이나 얼룩무늬 털을 가진 것도 있었다. 어쩜 저렇게 꼿꼿이 머리를 쳐들고 있을까? 달릴 때 힘차게 나부끼는 저 꼬리와 갈기는 또 어떻고? 내가 찾던 게 분명해. 신비의 개. 마침내 찾았어. 잘 보라고 어떻게 타는지 보여줄게. 물총새는 명령하듯 말하더니 깃털처럼 사뿐히 그 동물의 등에 올라타고는 옆구리를 다리로 살짝 눌렀다. 신비의 개는 막 달리기 시작했다. 갈수록 점점 빨리 달렸다. 엄청나게 커다란 힘센 동물이 작은 소년을 태우고는 마구 달리고 있었다. 화살소년이 이 광경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신비에게는 풀바디에 드넓은 호수 바닥을 거침없이 달리더니 멈춰 섰다. 신비에게 내려서 물총새가 말했다. 자, 이번에는 내 차례야. 화살소년이 수줍어하며 다가서자 신비에게는 한두 차례 킁킁거리며 가볍게 콧소리를 내다가 화살소년을 살짝 스쳤다. 마침내 용기를 낸 화살소년은 그 신비의 개 등 위에 훌쩍 올라탔다. 소년이 채 앉기도 전에 신비에게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소년은 한 마리 새처럼 호수바닥을 날아다닌 것 같았다.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화살소년은 기쁨의 한우성을 질러댔다. 신비에게가 발걸음을 멈추자 물총새가 말했다. 그것 봐, 간단하다고 했잖아. 물총새야, 내가 신비의 개와 함께 간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알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나도 기꺼이 돕고 싶어. 나도 우리 할아버지를 사랑해.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란 뭐든지 하고 싶고 말이야. 신비의 개들은 자유롭게 놀았다. 서로 어우러져 달리고 나부끼는 갈기를 서로 당기기도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를 힝하고 울어대기도 했다. 화살소년, 우리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물속 가죽 외투를 봤니? 응, 봤어. 왜 바다까지 질질 끌리는 그런 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 글쎄. 아무한테나 다리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다리를 본 사람의 소원을 꼭 들어줘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총새는 화살소년을 향해 눈을 찡긋해 보였다. 엉겹결에 대답을 한 화살소년은 그날 이후로 노인의 다리를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노인의 다리는 언제나 긴 물속 가죽 외투로 덮여 있어 좀처럼 볼 수가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물총새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 화살소년은 함께 어울려 하루 종일 신비의 개를 타곤 했다. 소년은 신비의 개 가운데 얼룩무늬를 가진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화살소년이 풀밭으로 나갈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얼룩무늬 신비의 개가 달려와 머리로 소년의 어깨를 연방 문질러대며 반기고는 했다. 물속 가죽 외투 속에 감춰진 다리를 볼 수만 있다며 화살소년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어느 날 아침 화살소년이 애타게 기다리던 기회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다. 노인이 천막에서 나올 때 입금 모서리에 외투가 걸려 한쪽 다리가 버젓이 드러난 게 아닌가. 순간 화살소년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사람이 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리 또한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다. 발은 신비에게처럼 검정 발굽이었고 다리 역시 신비에게처럼 가늘고 다부진 다리였다. 다행히 화살소년의 비명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를 챈 노인은 다시 외투를 가지런하게 바로잡았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결국 일이 벌어졌어.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그 소원을 돌아주마.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에요. 신비의 개와 함께 초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냐?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내게 다 줄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반만 줄 수 있단다. 아, 부족에게 조차 버림받았던 한 소년이 신비의 개를 초원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화살소년아, 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어야만 돼. 북쪽으로 가는 20일 동안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면 이 약속은 깨질 거야. 나무가 울창한 나지막한 산속의 작은 호수에 도착하면 신비의 개가 나타날 거야. 신비의 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초원에 도착하면 그때 뒤를 돌아보렴. 노인의 부인은 여행 중에 먹을 말린 고기를 가죽 가방에 가득 넣어주었다. 화살소녀는 노인과 부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방패와 활을 들고는 물총새를 따라 호숫가로 나왔다. 오랜 방랑 끝에 이 커다란 호수에 도착했던 그날처럼 주변은 평화롭고도 쓸쓸해 보였다.
푸른 바람에 흔들거리고 나무니까 덤불들은 바스락거릴 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신비의 개는 찾을 수 없었다. 어디 있지? 화살소년이 물총새에게 물었다. 물총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물총새로 모습을 바꾸어 호수에 첨벙 뛰어들었다. 여기에는 신비의 개가 없구나. 하지만 초원으로 데려가도 좋다고 노인이 철석같이 약속했어. 북쪽으로 가는 20일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당부도 했고. 기필코 난 해내고 말 거야. 화살소녀는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화살소녀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남쪽 나라를 지나갔다. 가끔 나지막하게 신비의 개의 발굽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귀 기울여 보았지만 그때마다 산들바람이거나 작은 동물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화살 소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소녀는 자신이 호수 밑에 있었다는 것도, 물총새가 신비의 개를 탈 수 있게 가르쳐 준 것도, 노인이 가지고 있던 신비의 개들 중 절반을 선물했다는 것도 모두 꿈만 같았다. 아니면 정말 꿈이 아닐까. 단 한 번만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신비의 개가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화살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녀는 북쪽으로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화살 소녀는 나무가 울창한 나지막한 산속의 작은 호수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난 모습을 하고서 창을 들고 있었던 유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유령을 본 것 또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밤이 깊었다. 화살소녀는 지치대로 지쳐 바닥에 아무렇게나 너부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화살소녀는 얼굴에 닿는 촉촉한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얼룩무늬 신비의 개가 서 있었다. 얼룩무늬는 반갑다는 듯이 화살소녀를 살짝 콧등으로 밀었다. 얼룩무늬야, 아 꿈이 아니었구나. 화살소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정말로 신비의 개를 초원으로 데려왔어. 화살소녀는 얼룩무늬의 목을 잡더니 갈기를 쓰다듬으며 꼬꾸로 하나 주었다. 그러고는 얼룩무늬 등에 올라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세찬 말발굽 소리와 신비의 개들이 히잉거리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살소녀는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신비의 개들이 뒤따라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살소녀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다.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질러 산악계에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지나 울퉁불퉁 솟아오른 바위산 위로 올라갔다. 걸어서 갈 때는 힘들었지만 얼룩무늬를 타고 가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화살소녀는 첫 번째 유령을 본 호수에 도착했다. 한동안 기다려도 유령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소녀는 얼룩무늬를 타고 계속 달렸다. 머지않아 드디어 넓고 탁 트인 초원이 펼쳐졌다. 물소와 영양들은 풀을 뜯고 있고 늑대들은 초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비로소 화살소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신비의 개들이 무리지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검거나 희거나 갈색이거나 얼룩무늬였다. 모두들 큰 소리로 히흥거리고 꼬리와 갈기를 펄럭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화살소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얼룩무늬를 채찍질하며 바람처럼 빠르게 초원으로 달려갔다. 화살소녀는 신비에게 무리를 부족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신비에게를 보고 잔뜩 겁을 먹었다. 다들 화살소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이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무서워 천막 안으로 숨어 다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녁구름 추장과 그의 부인만이 천막 앞에서 화살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신비의 개를 데려왔어요. 이제 걷지 않으셔도 돼요. 등 위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돼요. 화살소년이 말했다. 그들을 몰고 온 게 바로 너로구나. 저녁구름은 소리쳐 말했다. 다들 나와보시오. 뭘 두려워하는 거요. 내 손자가 남쪽 나라에서 돌아왔소. 신비의 개를 데리고 말이오. 우리 모두를 위해 해낸 거요. 어서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자 천막 안에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화살소년과 아름다운 신비의 개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다. 기머거리 아무 쓸모없다던 소년이 신비의 개를 초원으로 데리고 오고 사람들에게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뒤 화살소년은 존경받는 추장이 되었다. 세월이 깨흘러 화살소년은 아들과 함께 신비의 개를 타고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남쪽 나라를 향해 여행을 떠났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어떤 유령도 만나지 못했다. 자그마한 호수에서도 나무가 울창한 나지막한 산속의 작은 호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화살소년은 아들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었다. 풀밭에는 꽃들이 활짝 피었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지만 유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고마워서 다시 돌아왔어. 추장이 된 화살소년은 말했다.
그 순간 호숫가에 우거진 덤불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를 본 것 같다. 화살소녀는 한동안 심장이 멎은 듯했다. 저 아래 호수 밑에 가면 물속 가죽 외투를 걸친 인심 좋은 노인과 멋진 천막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화살소녀는 주장을 놓고 실망하고 말았다. 맑은 호수에는 반짝이는 은빛 물고기만 헤엄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호수 밑을 다시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초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비의 개가 뛰놀았다. 이제 부족의 천막도 더 이상 작거나 보잘것없지 않았다. 화살소년이 언젠가 호수 밑에서 본 것처럼 천막을 크고 멋진 그림을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신비의 개라고 불리던 말을 타고 또 거기에 짐을 싣고 다닌 뒤부터는 지난날과 같은 고생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